2025년 9월, 러시아와 중국은 마침내 서시베리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연간 500억 입방미터가 넘는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26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이 프로젝트를 10년 넘게 논의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 파이프라인은 모스크바에게 감소하는 유럽 수익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베이징이 저렴한 육상가스를 확보하며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같은 불안정한 해상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2026년 5월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파이프라인 경로와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엔 가격, 구매 물량, 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습니다. 2006년 도입 후 재정 이견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됐지만 제재 중인 러시아는 거래 성사에 적극적이고 중국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이용해 유럽보다 낮은 가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프라인 핵심 구간을 가진 몽골은 건설 자금 마련 의사나 능력이 없습니다. 몽골은 최근 이 프로젝트를 장기 개발 계획에서 제외했으며 연간 최소 10억 달러의 통과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전략적 병목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러 관계 강화와 서방 금융 무역 시스템 우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에피소드는 인코그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주소, 전화번호, 친척, 이메일 주소, 직장 이력, 심지어 다른 개인정보까지 나와 있는 웹사이트를 찾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소름 끼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기, 신원 도용, 괴롭힘,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일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그니가 필요한 겁니다. 인코그니는 데이터 브로커와 사람 검색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사이트에 직접 연락하는데 수백 시간을 쓰는 대신 인코그니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인코그니의 맞춤 삭제 기능이 인상적입니다.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는 정해진 웹사이트 목록까지만 처리합니다. 인코그니 얼리미티드로 개인정보 노출 웹사이트를 발견하면 링크를 보내면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검토 후 정보 삭제를 조치합니다. 사실 인코그니의 맞춤 삭제 기능은 인터넷에 유출된 내 정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체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을 수 없다면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코그니와 함께 당신의 개인정보를 되찾으세요. 아래 링크에서 코드 메가프로젝트를 사용하면 incogni.com/megaprojects에서 연간 플랜을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파워 오브 시베리아 이 파이프라인은 처음부터 그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알타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바른 경로로 계획되었고 정부의 개입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동쪽의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아이디어는 러시아에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이 목표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997년 러시아는 중국과 한국에 3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센터 퍼 스트래티직 앤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즈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협상은 2004년에 러시아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과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6,7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이 러시아 서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알타이 산맥을 거쳐 중국 신장 지역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 후진타오와 회담을 가지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연간 8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하나씩 2개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크렘린이 서쪽 노선을 선호한 반면 중국 공산당은 동쪽 노선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호 차이는 이후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가즈프롬 CEO 알렉세이 밀러와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 CNPC CEO 청펑이 이 거래를 위한 금융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은 이 파이프라인의 원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일본과 대한민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시베리아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2,550마일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11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치적 유대 강화와 중국 경제 성장 등으로 크렘린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세르게이 라조프 전 중국 주재 대사는 러시아가 왜 중국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러시아는 특히 중국과의 석유 및 천연가스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인용 끝. 5년간 5번째 정상회담 후 러시아는 알타이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연간 최대 28억 입방미터 가스를 운송하는 100억 달러 파이프라인 건설이었으나 프로젝트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트로이카 다이얼로그, 투자은행, 석유가스 애널리스트 발레리 네스토로프는 시베리아 매장량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시 인용하며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가 이 자원을 어디서 더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스토로프는 모스크바가 유럽 고객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파이프라인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뒤인 2009년에는 가격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으로 파이프라인이 처음 중단되고 일회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거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처음에 1000세제곱미터당 73달러를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너무 낮게 봤습니다. 베이징이 가격을 100달러로 올렸지만 모스크바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1000세제곱미터 가스를 250, 300달러에 팔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 CNPC란 다른 가스 공급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가격을 원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가즈프롬은 유럽으로 가는 노선보다 운송 경로가 더 길기 때문에 가격을 유럽 수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협상가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 CNPC를 자체적으로 가스 가격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가스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즈프롬에게는 그 제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격은 가즈프롬이 유럽 고객에게 받는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가스는 모두 서시베리아의 같은 가스전에서 나왔습니다. 2009년 말까지 양측이 가격 타협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로 인해 처음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 가즈프롬과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 CNPC 회담 후 파이프라인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 1호. 그래서 협상이 재개되면서 중국은 프로젝트 변경을 추진했고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가스전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선택했습니다. 크렘린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베이징은 원래 협정이 체결될 때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은 동시베리아에서 중국 동북부로 가스를 운송하는 동부 노선을 선호했습니다. 러시아와 가즈프롬은 서시베리아를 거쳐 알타이로 중국 서부에 연결되는 서부 노선을 선호했습니다. 양측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산당과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 CNPC는 러시아가 중국을 유럽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 선택을 했습니다. 정우 파이크,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터마우스 부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중국의 계획자들은 유럽인들의 가스를 빼앗는 데 대해 비난받고 싶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에 중국 시장에 더 헌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0년까지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서부 동부 파이프라인으로 가스 수입을 시작해 알타이 프로젝트를 불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 중국에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들이 동부 해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부 노선은 가스가 부족했던 번화한 상업지에 공급될 예정이었고 중국은 비용도 고려했습니다. 러시아 북동부 가스 파이프라인 덕분에 베이징은 새 국내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또한 동부 노선은 베이징의 에너지 다각화와 말라카 해협 등 위험한 해상 경로에 대한 가스, 석탄 수입 의존도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크렘린과 가즈프롬에게는 서부 노선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가스전과 파이프라인이 서시베리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서부 노선을 선호한 또 다른 이유는 크렘린이 일석이조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중국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어느 대륙이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가스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스윙 공급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 계획은 유럽과의 긴장 속에 개발되었습니다. 정치, 재정적 영향력이 베이징이 서부 노선을 거부한 주요 이유입니다. 다니엘 바치로프 동서연구소 전구원은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가 알타이 노선 추진을 얼마나 서두를지를 결정할 것이다. 유럽에서 수요가 늘면 러시아는 알타이 노선 공급 가격을 크게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것이 러시아에 더 비용 효율적이기도 했습니다. 동쪽 노선을 선택하면 35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스크바는 또한 검증되지 않은 가스전을 개발해야 하고
가혹한 기후로 유명한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 약 1,400km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베리아 서부에는 이미 가동 중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왕일인 CNPC 이사회 의장은 동서 논쟁에 대해 동부 노선과 서부 노선은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동부 노선 프로젝트는 중국 내 시장과 더 가깝지만 반대로 서부 노선은 매우 먼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동부 노선에는 이미 완전히 형성된 고객 기반이 있지만 서부 노선에서는 시장을 아직 개척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러시아 측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서 이익과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지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가격에 관해서는 아마도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인용 끝. 이제 2013년에 협상이 재개되면서 예비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부 파이프라인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조건들이 러시아 정부의 법안 비준 지연에 달려 있어 계약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법안은 두마에서 연방 평의회까지 통과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푸틴에게 넘어간 뒤 그는 3일 만에 서명했습니다. 푸틴이 법안에 빠르게 서명한 이유는 베이징 방문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True Effect. 이 시기 시진핑은 권력을 잡고 공산당 지도자로서 첫 국빈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양자관계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동시베리아 파이프라인 경로에 동의했습니다. 2013년 3월 22일 국빈 방문 당일 첫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재정 조건 합의는 1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5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지 3개월 뒤 가즈프롬과 CNPC는 첫 시베리아의 흰 프로젝트로 4천억 달러 계약을 맺고 38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운송하기로 했으며 비용은 양측이 7대7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 770억 달러를 양측이 2018년까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가즈프롬이 대부분 자금을 부담한 이유는 4,000km 파이프라인의 상강 부분이 러시아 5개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즈프롬은 500억 달러,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 CNPC 유로 달러를 제공하며 크렘린과 중국 공산당은 수년간의 가격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는 테이크 오어 페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석유 가격에 연동된 가격 공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히밀호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30년간 공급하는 가스 가격은 의도적으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는 유럽 등 다른 고객들의 불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1,000세제곱미터당 350달러의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같은 시기에 같은 양의 가스를 유럽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가즈프롬이 청구한 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모스크바가 유럽 가격과 맞추기 위해 이 수치를 선택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은 가즈프롬이 최대 EU 고객인 독일에 부과하는 380첨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라니아 뉴턴 스미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신흥시장 책임자는 이번 계약이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방식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원자재 가격을 강하게 협상하면서도 해당 국가에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또 이번 계약의 전체적인 원칙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러시아의 교통 인프라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른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계약을 구소련 가스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하면서도 중국 측이 매우 힘든 협상을 벌였고 협상이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리 중국 친구들은 까다롭고 협상에서 강경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양측 모두 수용할 만한 수준을 넘어 만족스러운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 타협해야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고 7월에는 첫 번째 파이프가 전달됐습니다. 2014년 9월까지 시베리아의 히미로 가스관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한 다른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접합부 용접식이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는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몇 가지 작은 문제 외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중국은 러시아 국경에서 상하이까지 약 5,1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구간을 완공했습니다. 이는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길이입니다. 완공 후 천연가스가 흐르기 시작했으나 이 파이프라인은 2025년까지 연간 380억 입방미터 최대 수송 능력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가동된 직후 가즈프롬은 일일 공급량이 중국의 CNPC와 계약한 물량을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이 시작된 지 2년 후
러시아 국영기업은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 능력을 기존 380억 입방미터에서 440억 입방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인해 러시아와 가즈프롬은 서부 노선 파이프라인 구상을 시베리아의 힘이 파이프라인으로 부활시켰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국제평화 및 안보 강사인 나타샤 커트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 제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은 완성되기까지 약 20년 이상 걸렸고 중국은 가격 협상에서 매우 강경하게 나섭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낙관적일 뿐만 아니라 새 파이프라인 계약 성사에 절박했습니다. 모스크바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 시장을 잃은 재정 손실을 만회하려 시베리아의 힘, 이 파이프라인을 필수로 여겼습니다. 이 침공은 세계적 분노와 제재를 초래했습니다. 2022년 8월 가즈프롬의 주요 대이유 파이프라인인 노르드 스트림 1의 가동 중단은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베리아의 힘을 은 손실을 보상하지 못했고 가즈프롬은 2023년 66억 9천만 달러 손실로 1999년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500억 입방미터의 계획된 용량을 가진 시베리아의 힘이는 러시아가 EU에서 잃은 수익의 거의 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크렘린은 군사 작전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에너지 세금은 러시아 연방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장기 고객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 계약으로 중국의 러시아산 가스 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2022-2023년 러시아는 중국 가스 수요의 약 10%만 공급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에는 25%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은 크렘린에게 경제적 성과가 될 것입니다. 모스크바와 가즈프롬은 2024년에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해 2030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중국은 서두르지 않고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 러시아 국내 가격 수준을 베이징과 CNPC가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1000세제곱미터당 120, 150달러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는 첫 번째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에서 합의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산당은 크렘린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고 공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거나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 파이프라인의 전체 용량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한 점입니다.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의 야말 지역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 북부 지역으로 가스를 운송할 예정입니다. 파이프라인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게 될 몽골이 이 프로젝트를 장기 계획에서 제외하면서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몽골의 연립정부는 총리 루브 산남스라이 오유네르덴 주도로 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장기 개발 우선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누락은 세 나라 간의 협상 대상이 된 중대한 의견 차이를 부각시켰습니다. 알렉세이 치가데프 중국 전문가는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번 누락은 중대한 도전 과제를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몽골 당국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최종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영토를 가로지르는 950km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립정부는 또한 통과 수수료과 연간 지급액에 대한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리러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지만 러시아는 자금이 없고 중국은 파이프라인 건설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역시 파이프라인 계약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모스크바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이를 협상에서 활용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UNSW 정치학자 알렉산드르 코롤레프는 러시아가 유럽 가스 시장 대부분을 잃은 뒤 이를 전략적 생명줄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파이프라인이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영향력에 더 중요하며 의존도와는 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상 병목 지점을 피해 공급원을 다양화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도 비용 문제로 이 프로젝트 참여를 주저했고 한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피하려 합니다. 공산당은 현재 우호적인 관계가 악화될 경우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수년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매장량도 있습니다. 조셉 웹스터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이 베이징의 에너지 선택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중국의 LNG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고
전 세계 LNG 시장은 20년대가 끝날 때까지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북중국은 국내 생산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기존 파이프라인을 통해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용 끝. 결국 가격과 물량에 대한 이견, 그리고 중국의 긴박감 부족이 시베리아의 힘2 건설을 지연시켰습니다. 2025년 제25차 회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 9월 푸틴 대통령의 25번째 중국 방문으로 탄력을 받았고, 그는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 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CEO는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 관련 30년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세계가스 산업 최대 자본 집약 프로젝트라고 자랑했습니다. 가즈프롬과 CNPC도 전략적 통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결제는 루블화와 위안화로 동일하게 진행되며, 두 회사는 연간 가스 공급량을 380억에서 440억 입방미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그랜빌 TS 롬바드 전무이사는 이 거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막바지에 발생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를 다극 질서의 핵심으로 전략적으로 지지한다는 신호라며, 이 질서는 두 유라시아 강대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모두를 만족시켰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수십 년간 합의를 지연시켜온 가격 책정 문제와 관련해 그는 중국이 유럽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침내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했다. 어느 쪽에도 시혜는 없다. 이것은 상호 이익이 드는 합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파이프라인이나 합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회담 후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들이 이룬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상호 이익이 드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뮤르로 2000 중국 석유공사 경제기술연구원 원장은 시베리아의 힘,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완공까지 파견해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언론과 달리 중국 언론은 이 합의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셉 웹스터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 침묵에 대해 중국 정부, 기관, 그리고 국영 언론들은 지금까지 조용한 상태이며 이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용 끝. 이 접근 방식은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알렉세이 그루모프 러시아 소재 에너지 및 금융연구소 소장은 베이징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성사되면 좋고 안 되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용 끝. 의미심장한 베이징의 침묵이 시베리아의 힘, 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양측이 첫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 합의 때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이 중동 불안으로 파이프라인 중요성이 부각되며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2026년 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타격 후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전 세계 에너지 공급과 가격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에너지 공급의 60% 이상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천연가스 30%, 원유 50%를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입합니다. 이란 분쟁은 러시아가 중국과 파이프라인 협상을 재개하는데 강력한 협상력을 줬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번 소요 사태가 해상 운송로의 불확실성과 자국 육상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비교해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리카 다운스 컬럼비아 대학교 선임연구원은 이번 분쟁이 중국에게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대며 이것이 시베리아의 힘을 협상 테이블 위에 확실히 올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로부터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국의 육상 천연가스 수입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용 끝. 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그 영향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며 LNG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은 중국 당국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로랑 라세카 SP 글로벌 가스 총괄이사는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중국이 단일 공급업체 의존을 제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시장의 25%를 넘지 않도록 파이프라인 공급을 제한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으며 모스크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꺼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기 상황에서는 파이프라인 공급 확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 협상 타결 압력이 커졌지만 베이징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계약을 서두르는 대신 중앙아시아와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협상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조용했지만 베이징이 대안이 있고 제약받지 않음을 모스크바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2026년 또 다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5월 푸틴은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며 푸틴의 협상력이 강화됐습니다. 그의 도착은 시진핑이 트럼프를 접대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푸틴은 파이프라인 확정을 원했고 교육, 기술, 원자력, 무역 등 40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1만 단어가 넘는 이 문서들에는 시베리아의 힘투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양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양국이 서방, 특히 미국의 이란 내 군사행동과 그로 인한 세계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중국과의 교역이 2025년에 2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회담 후 연설에서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73세인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 협력 중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석유, 천연가스, LNG 포함 석탄을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이러한 종류의 연료를 신뢰할 수 있고 끊김임 없이 계속 공급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이 중러 파트너십과 전략적 국제 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임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견고함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매우 유리한 흐름을 포착해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과 러시아의 2030년까지의 국가 발전 목표를 연계하는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 협력의 안정화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에너지와 파이프라인 협상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으며 파이프라인 문제를 먼저 꺼내고 정상회담 후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은 러시아 측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양측이 가스 수송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번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베리아의 힘과 두 번째 파이프라인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선과 건설 방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미묘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인정했지만 곧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합의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최신 합의에 가격, 건설 일정, 자금 조달과 같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입니다. 양측은 아직 가격 산정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중국이 매년 구매할 러시아산 가스의 정확한 물량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계약서에 명시된 가스 물량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적용될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조건들이 파이프라인 계약의 최종 체결을 막고 있습니다. 오랜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서 충돌해 왔습니다. 모스크바는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 계약을 시급히 체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절박하지 않으며 시장 요구에 맞춰 구매량을 조정할 수 있는 더 유연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분기마다 가스 구매량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은 EU 고객 기반을 잃은 러시아에게는 이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고 카티야마 케플러 에너지 수석 인사이트 분석가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강경하게 협상하고 러시아는 더 높은 가격을 고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협상은 러시아의 수익 안정 필요와 중국의 안정적 저렴한 현지 공급 요구의 균형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순수익에서 1달러가 깎일 때마다 이미 가스 관련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재정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지연되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시베리아의 힘 2호 가스관에 대한 합의 실패가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에 더 깊은 정치적 불신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케네디 에너지 플럭스의 CEO이자 창립자는 러시아를 독성이라고 표현하며 중국이 러시아와 얽히기 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국내 생산과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때 정치적으로 위험한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직면한 위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아는 단일 고객에게 가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방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게 시베리아 2호의 힘은 서방의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대체 에너지 부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두 초강대국의 동맹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크렘린은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왔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 EU 가스 수입의 40% 이상이 모스크바산이었습니다. 전쟁 후 EU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가즈프롬 제재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유럽은 2027년까지 화석 연료 제거를 목표로 합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거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러시아의 경제 고립이 심화돼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단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베이징이 제재 대상 석유의 최대 구매국이 되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미국 제재를 약화시키고 서방 영향력 밖에서 수익성 있는 경제구역을 만들 것입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 중국 에너지 연구 책임자 마이클 비아는 이 파이프라인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시베리아의 힘에 대한 발표가 에너지 지정학에서 엄청난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중국이 미국 제재를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서방의 시선도 개의치 않으며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용 끝. 군사적으로 시베리아의 힘, 이 파이프라인이 성공하면 대만 갈등 시 워싱턴의 중국 견제 능력이 제한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은 해군을 이용해 말라카 해협과 같은 주요 해상 경로를 봉쇄해왔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이 현재 에너지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해상 경로 의존도를 줄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남중국해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미 해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줄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협상 지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서방은 영향력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과 러시아 대신 몽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몰디브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몽골은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방 정부들은 몽골이 가스 네트워크 참여를 제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에너지 부문을 석탄에서 더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 전력의 약 90%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공급되며 이들 발전소는 신뢰성이 낮고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지도부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파이프라인 협정에 계속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3자 협정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합니다. 몽골은 파이프라인을 지지하면서도 스페인, 덴마크, 호주 등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두 이익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가스보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국산 LNG로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 파이프라인이 가동되면 워싱턴의 LNG 무역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LNG 무역도 최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중국 수출 물량을 잃을 수 있고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미국 의회 파이프라인 영향력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전체 LNG 수출의 4%를 차지하지만 시베리아의 힘이는 미국을 포함한 LNG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미국 공급업체가 장기 LNG 계약을 유리하게 협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시베리아의 힘. 이 파이프라인 완공은 세계 에너지 가격과 무역에 중요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면 러시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서방의 중로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크렘린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 파이프라인 가동은 권력 구도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와 서방은행 시스템의 대안 제공으로 브릭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서방, 특히 유럽에겐 러시아가 더 이상 서방에서 나오는 수익에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엔 이 파이프라인 성공이 제재를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행동 자유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핵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몽골은 주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 있는 도전 과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몽골을 지나는 960km 넘는 파이프라인 자금 조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몽골의 경제적 역량을 넘어서므로 인접 국가의 외부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몽골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몽골을 지나는 파이프라인 자금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이 제안이 모스크바의 네트워크 통제권과 영향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이 울란바토르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도시 내 교통과 물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몽골은 아직 파이프라인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공식 환경 평가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파이프라인이 장기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몽골의 입장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하고 몽골의 자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모스크바는 재정 안정을 위해 낮은 가격에 동의해야 하고 베이징도 단일 구매자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양국 모두 마지못해라도 타협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다면 중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 모두 서방이 이 야심찬 프로젝트 실패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